네, 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취 표명하시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제 고성 지르고 오전에 싸우더니 이제는 아예 거취 표명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월요일에 보통 정당 최고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처음에 자신은 윤 후보 말만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가 책상을 치는 등의 좀 강경한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그 다음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한 유튜브 매체의 동영상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실 이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도 이런 동영상에 대해서는 이쪽의 유튜브에게 신경을 쓸 거냐, 앞으로도 끌려다닐 거냐, 이러한 문제의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동영상을 최고위원이 공유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 그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다음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이런 내용인 거죠.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네. 뭐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글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일각과 이제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 탄핵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고위원이 이런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동영상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것은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취까지 표명을 하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제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SNS에 또 글을 올려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강수를 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조수진 의원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당내 분란을 SNS로 생중계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조수진 최고위원은 어쨌든 간에 당 대표이고 상대방이 그렇다면은 뭐 물론 이견이 있으면 고성이 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를 하다가 보면. 하지만 대표라는 것을 존중을 하고 양쪽 간의 의견이 부딪힐 경우는 대표가 이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준석 대 조수진 이 구도면 괜찮은데, 이준석 대 윤석열이라고 하는 구도, 이것을 조수진 최고위원이 상기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 기간에 후보한테 있다 한들 그래도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후보도 대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물론 저는 오히려 이제 회의에서 책상을 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람끼리 회의를 하다 보면. 근데 이 갈등이 밖에서도 계속 연장이 되고 SNS에서도 신경전이 펼쳐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는 좀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리고 대표가 또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참고 다시 이제 아울러서 가는 이런 센스를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SNS 활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단 근데 또 조수진 최고위원의 그 처신을 또 생각을 해보면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당대표 탄핵 관련 글을 기자들에게 공유했다는 건 이거는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한국의 거대 정당 중심의 대선에 좀 어떻게 보면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대선하면 특히 뒤로 갈수록 본선일수록 국민들을 보고 가는 그런 선거 행보일 것이다라고 다들 기대도 하고 예측도 하죠. 근데 결국에는 대선 결과에 따른 당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직업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솔직한 현재 한국 정치의 상태는 두 당 간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의 그 치열한 눈치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여과 없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대선을 국민 중심으로 치르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일 것이고, 정치인들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싸울 예. 수도 있고 대선 전까지도 싸울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국민들 앞에 날 것으로 드러났을 때 이것이 예. 본인들 모두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장해서요. 좀 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지만 앞서도 김대근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당대표 리스크 대선전에서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준석 대표가 30대 젊은 당대표로서 활기를 불어넣은 건 맞지만 지금의 처신이 대선전에서의 당대표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는가 또 이런 비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편으로 먼저 고려를 해볼 것은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나이 대에 혹은 이준석 대표만의 일인가. 사실 지금까지 한국 정치판이 특히 SNS 나온 이후로는 여러 가지가 생중계되다시피 했던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SNS와 별개로 거대 양당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 정당이 크면 클수록 내부에서 싸울 확률이 더 커지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은 또 하루 이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도 윤석열 후보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극적 타결로 끝을 맺었거든요. 그럼 이왕에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싸우게 된 과정 또 과정이겠지만 이것을 또 어떻게 수습하느냐 예. 이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퇴까지는 안 갈까요? 예, 근데 사퇴 얘기를 쉽게 꺼내는 문화는 지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때로는 자기의 직을 걸고 싸울 때도 있고 사퇴를 할 때도 있는데 사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될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예. 사퇴 초강수 우리가 언론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퇴 얘기를 자주 하게 되면 전혀 초강수가 아니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센 카드일수록 자주 꺼내는 것이 좋지 않다. 네. 이 반비례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 윤석열 대 이준석 구도로 또 해석이 되면은 선거 전에 유리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관전평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선대위가 세 갈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과 김한길 그리고 파리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은 선대위가 보면은 그 당 중심의 세력들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이쪽에 인사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대표 출신인 김한길 전 의원과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제 총괄선대위원장까지 해서 겨우 이렇게 담아낸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한 지붕 세 가족의 형태를 갖고 예.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한편으로 이게 결합이 돼서 시너지가 나오면 또 강점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인데 사실 한 지붕 세 가족 같지만 교묘하게 네 가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예. 선대위에 제대로 타지는 않았어요. 뭐 지역을 통해서 상임 고문 형태로 굉장히 간접적으로 타긴 했는데 네. 사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선대위적인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도 이 선거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전략이라든지 훈수 이런 것들을 계속 예. 두면서 참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밖에서 겉도는 행태가 아니라 묘하게 이제 뛰어들어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네 갈래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 3+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까지 다 태우기가 힘들었던 상황은 있는데 예. 어쨌든 홍준표 의원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 내에서 당을 때리는 뭐 네거티브 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선거가 가면 안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형식이기도 하다. 굉장히 묘한 스탠스의 홍준표 의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 갈등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선대위가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고 우왕좌왕하는 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문제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책임을 돌리다 보고 고성이 오가한 게 아닌가 그런 추론도 가능한데 홍준표 의원도 현안 대처 능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후보만 속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지적했죠. 네,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민주당 선대위하고 많이 다르게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일단 후보가 많은 것들을 앞에 나서서 소화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민의힘 선대위는 후보의 어떤 개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중이 훨씬 작습니다. 그럼 선대위가 잘 소화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얼핏 생각하면은 조직 중심의 당 중심의 선대위가 크게 실수할 확률은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돌발 행동을 해서 조직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리고 사전에도 제언을 하고 사후에도 수습하기 편한 그런 체제인데 문제는 이 안에 너무 관례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예. 보니까 결국에는 단합이 안 되는 것이고
이 김건희 씨 의혹과 같은 어떤 그 악재가 딱 터졌을 때 그것을 수습을 하는 데에서는 다들 뒷전에 서려고 한다거나 혹은 일이 안 좋게 된다 하면 누구 책임이다라고 말하게 된다거나 이게 그 당사자들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별개로 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김건희 씨 의혹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 게 아니냐. 이 선대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참 갑갑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교통 정리를 했는데 네거티브는 자제하고 추가 사과 필요하면 하고 김건희 씨는 등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 네거티브를 자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당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자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과거 정치권에서는 가능했을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관계자가 만나서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면은 이제 안 건드리고 그냥 가는. 근데 사실 지금은 SNS라든지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양당의 주요 관계자들이 합의한다고 되는 일은 또 아닌 것이고 언론에서 당연히 자율적으로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네거티브를 자제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네거티브를 좀 자제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예. 실제로 네거티브가 자제가 되거나 이렇게 앞으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국민 요구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응당 가져야 될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등판할 필요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것은 사실 이 허위 이력 의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본인이 충실히 설명을 해야 어떻게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인 예. 그런 상황인데 등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버린 것은 김건희 씨 직접 등판 시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는 없앨 수 있겠으나 예. 궁극적으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예, 저는 이제 학점으로 비유하면 F 학점을 막으려다가 A, B 학점까지 포기하는 네, 그 정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 관련해서 리스크로 남겨둘지 아니면 이걸 돌파할지 주목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들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아들 붙잡고 울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아들 도박 논란과 관련해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들 붙잡고 울었다라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인의 어떤 그 사연 설명에서는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물의를 일으켰고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아들이 피해자이거나 이렇다고 볼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거꾸로인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아들 붙잡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들 붙잡고 운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사람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예. 봅니다. 아버지 아들 간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다라고 예.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 입으로 그런 사연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노릇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좀 공식 석상에서 몇 번 눈물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이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2002년 대선 후보 시절에 노무현의 눈물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거 좀 많이 대조적인 것이 당시 노무현 후보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다가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렸다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해석이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감성 호소 이런 것들보다는 좀 절제적인 그런 모습이 더 이제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진정성을 내비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걸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내의 낙상 사고 논란 때도 그랬고 어쨌든 좀 감성 정치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이재명 후보가 많이 쓰고 있는데 유권자 마음에 이제 다가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이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죠. 이상민 의원이 양강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했습니다. 글을 좀 보여주시죠. 사과 부분만 보면 이재명 후보는 너무 진정성이 없는 신속 사과란 문제고 윤석열 후보는 질질 끌다 억지로 했다.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둘 다 학점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쓴소리를 한 거고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더 짜게 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속 사과 자체는 평가가 좋은 편이라서 물론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의혹이 추가로 불거질 경우에 또 다시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대응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사과를 일단 했다는 것 자체로 윤석열 후보보다는 좀 이르게 나와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은 높게 평가를 일각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상민 의원, 민주당의 원로 의원은 이재명도 이거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예.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 후보를 다 비판을 하고 있지만 자기 당 후보도 상당히 잘못했다. 그리고 비판을 하는 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의 원로인 내가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비춰지는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씨의 사생활 문제는 노터치해야 된다 이 주장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허위 이력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부정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충분히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줄리라고 하는 그 의혹은 사실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설령 김건희 씨가 뭐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할지언정 그것은 어떤 개인사에 대한 방어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려야 되는데 예. 그것을 마구 섞어서 이제 공세로 제기를 하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가려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인데 결국에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몇몇 인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참다 못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 논란도 있는데 또 최근 정책 행보를 보면은 청와대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김부겸 총리가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가끔씩 김부겸 총리가 직접 등판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거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꼭 공격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문 대통령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만 승계받아서는 정권 창출을 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근데 당장에 문 대통령이 아니라 김부겸 총리한테 이렇게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 후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설령 김부겸 총리 의견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의견대로 될지라도 김부겸 총리 또한 뭐 아직까지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묘하게 이재명 대 김부겸 구도가 또 유권자들에게 상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뭐 정치인 간의 어떤 대결을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야말로 가장 타격이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는 이념을 불문하고 현실성 있는 것을 추진을 하거나 경기지사로서 실현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었었는데 지금 대선 후보로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극박하게 제기를 해서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제도 자체를 개선한다거나 바꾸는 것보다는 중과 유예 이런 식으로 행정 조치에 의존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가, 행정 독주의 위험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런 또 의문, 또 검증 과제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드라이브의 신뢰성을 갖추는 게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도 아들 문제로 곤혹을 치렀는데 아들 문제가 불거진 곳이 또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아버지가 민정수석이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기업에 지원하면서 글을 썼고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력서 내용 자체에 부친의 직업 그리고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형 기관들을 다 다루는 것이 민정수석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아들이 졸업하지 않은 학교를 허위 이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기재했기 때문에 김진국 민정수석이 그냥 이제 사퇴를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진국 수석 입장에서 글쎄요, 이게 좀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은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 뭐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적어라,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적어라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다 한 문장씩만 이 김진국 수석의 아들이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모두 민정수석,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그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취업을 잘 되기 위해서 쓴 소개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김진국 수석이 잠깐 얘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은 좀 여러 가지로 김진국 수석에게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일단 집안 문제가 이렇게 드러난 이상은 본인도 이 직책을 계속해서 수행하기는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의를 즉각 수용했거든요. 꽤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예.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서가 진짜로 특혜 채용을 위해서 쓰여진 지원서이냐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쓰여진 것이냐 이거를 봤을 때는 사실 후자 쪽의 가능성이 더 큰 문제이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좀 만류를 할 법도 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가정 문제고 뭐 이게 설령 김진국 수석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렇게 이제는 내가 이 집안일 때문에라도 오래 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을 문 대통령이 존중한 그런 차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선 전국에서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짚어보고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시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33.7%, 윤석열 후보가 34.2%입니다. 두 후보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가족 리스크를 안고 있는 두 후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불법 도박 논란, 아들 논란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56.8%였고요. 윤석열 후보 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부인 논란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66.7%,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가족 리스크보다 영향이 더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수치가 더 높아요. 네, 실제로. 영향이 없을 것. 이 31.3%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지층 일부에서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들 문제와 배우자 문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즉각 사과로 이어졌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사과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도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뭐 도박 문제하고 허위 이력 문제라고 비교할 수 있는데 도박 문제는 이제 도박을 이렇게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이 손해지 뭐 이런 생각들도 한편으로 있거든요. 근데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적는다거나 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민감한 것이 채용이라든지 또 입시 이런 것들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공정해야 될 경쟁이라든지 절차에서 반칙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사건에서도 드러났었지만은 대중의 감정선을 즉각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가족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떻게 또 보면 지지율이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위기 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한때 굉장히 앞서 나가는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좁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수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